안녕하세요, 청취자님. 더 딥다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이 수소 에너지 투자 분석 보고서, 이걸 가지고요. 대한민국의 수소 에너지 투자판,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속살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보고서 정말 시의적절한 자료 같아요. 한국의 그 수소 가치 사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단계부터 실제 쓰는 단계까지 전 과정을 쭉 훑으면서요. 핵심 기업들, 또 기술 트렌드, 시장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정부 정책과 투자 기회까지 아주 잘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해 보이는 한국 수소 산업의 큰 그림, 이걸 청취자님께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수소는 단순히 깨끗한 연료? 이걸 넘어서요. 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이걸 메워주는 에너지 운반책, 그리고 저장고 역할 때문에 전략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아, 맞아요. 글로벌 경쟁도 정말 뜨겁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주요국들이 이 수소 시장 선점하려고 기술 개발이다, 공급망 구축이다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한국 정부의 움직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소 경제를 아예 미래 먹거리로 그냥 콕 찍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정부 주도. 네. 특히 한국 시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이 시장의 판을 짜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 이 색깔이 아주 짙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분석 틀이 좀 유용한 것 같아요. 수소 산업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잖아요. 네.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그렇죠. 만드는 쪽, 업스트림, 옮기고 저장하는 쪽, 미드스트림, 그리고 쓰는 쪽, 다운스트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해가 쉽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내용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뜯어볼까요? 자, 한국 수소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하나, 이것부터 잡고 가야 합니다. 네. 바로 정부 정책인데요. 여러 정책이 있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역시 수소법 하고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 줄여서 CHPS입니다. CHPS? 네, 이걸 모르면 한국 수소 투자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CHPS, 이게 정말 흥미로운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한전 같은 전력 판매 사업자들한테 앞으로 당신들 전기 만들 때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청정수소로 만든 전기를 사서 써야 해. 이렇게 의무를 딱 주는 겁니다. 아, 의무 할당이군요. 네. 그럼 이제 수소로 발전을 하는 사업자들은 이 물량을 따내려고 서로 경쟁 입찰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단순히 발전 시장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쇄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다운스트림에서 수소 연료전지 수요가 억지로라도 생기니까요. 당연히 중간 단계인 미드스트림에서는 수소를 실어 나를 일, 즉 운송이 많아지겠죠. 네네. 그리고 이건 또 맨 앞 단계, 업스트림의 청정수소 생산 공장을 돌리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CHPS라는 정책 하나가 수소 가치사슬 전체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정말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기업들 돈 버는 거랑 바로 연결된다는 증거도 나왔죠. 네, 그게 중요하죠. 보고서 보니까 두산퓨얼셀이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 CHPS 사업 관련해서 벌써 750억 원 매출을 잡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벌써요? 네. 청취자님께서도 정책이 진짜 돈이 되는구나 하는 걸 딱 보여주는 사례라 흥미로우실 겁니다. 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가치사슬 단계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첫 단추는 역시 업스트림, 수소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네, 생산이죠.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죠. 그린 수소는 물을 전기, 주로 재생에너지 전기로 분해해서 만드는 진짜 탄소 배출 없는 수소고요. 네. 블루 수소는 천연가스 같은 걸로 수소를 만들되 그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꽉 잡아서 땅에 묻거나 하는 방식, CCUS라고 하죠. 맞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만드는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투자의 큰 물줄기는 확실히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명확하군요. 네. 특히 보고서 전망을 보면 재생에너지랑 짝지어서 그린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설비 시장. 이게 2030년까지 연평균 86%씩 큰다니 이건 폭발적인 성장세죠. 연 86%요?
와, 네. 이렇게 시장이 열리니까 국내 대기업들도 저마다 전략을 짜고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또 재밌어요. 다들 자기들이 원래 잘하던 걸 기반으로 좀 다른 길을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보면 각 기업의 속내, 전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SK는 원래 LNG 사업 강자잖아요. 그렇죠. 가스 쪽.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분루수소 쪽으로 규모의 경제와 속도를 내세우고 있고요. 반대로 한화는 태양광 사업이 주력이니까 이걸 기반으로 그린 수소 기술을 선점하겠다, 이런 목표예요. 아, 각자 강점을 살리는군요. 네, 포스코는 좀 특이한데 제철소에서 쓸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가 필요하니까 블루든 그린이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그냥 지상과제고요. 자체 수요가 엄청나니까.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소 짓는 데는 뭐 도 같았으니까 아예 그린 수소 생산 공장을 통째로 지어주는 EPC 사업, 이걸 노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SK그룹의 SKENS는 충남 보령에 연간 25만 톤짜리 세계 최대 규모 분루수소 공장을 짓고 있어요. 2027년 완공 목표라는데 25만 톤. 네, 여기서 만든 분루수소를 뒤에서 볼 액화수소 형태로 전국에 뿌리겠다. 이런 큰 그림이죠. 정말 확 크게 빨리 하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속도전이죠. 반면에 한화솔루션은 기술의 방점을 찍고 있어요. 강원도 평창에서 태양광으로 그린 수소 만드는 실증 사업도 이미 끝냈고요. 그 물분에 수전의 기술 연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R&D 집중이네요. 네, 태양광 패널 만들고 그걸로 그린 수소 만들고 또 인수한 미국 회사 시마론이라고 있죠. 그걸 통해서 수소 저장 탱크까지 만들면 완전 수직 계열화 그림이 그려지죠. 아, 그림이 딱 나오네요. 다만 보고서는 2025년까지 수소로 누적 매출 1.8조 원을 내겠다는 목표, 이게 아직은 좀 야심차 보인다고 평가하네요. 실현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목표는 높게 잡을 수 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간 실리적인 노선 같아요. 제주도에서 지금 나와 있는 수전의 기술 4가지, PM, 알칼라인, SOEC, AEM 이걸 싹 다 돌려보고 있거든요. 다 한다고요? 네, 이건 우리가 어떤 기술이든 다를 수 있으니 당신들 발주처가 원하는 대로 그린 수소 공장 지어줄게 하는 그 EPC 역량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자기들 주력인 풍력이나 원자력 발전소랑 묶어서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려는 전략이고요. 실증을 통해서 역량을 보여준다. 그렇죠. 실제로 2025년 전체 수주 목표 중에 가스 수소 부문이 3조 4천억 원이나 된다니 뭐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게임의 룰이 좀 다릅니다. 핵심은 수소환원 제철이에요. 철 만들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쓰겠다는 건데 이게 실현되려면 연간 무려 370만 톤의 그린 수소가 필요하대요. 370만 톤이요? 와, 아까 SK 보령 플랜트가 25만 톤이었는데 15배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는 수소를 만드는 동시에 자기가 만든 수소를 가장 많이 쓸 확실한 수요처를 이미 확보한 셈이에요. 아, 생산 리스크가 없겠네요. 그렇죠. 수소 생산 입장에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생산 리스크가 확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단기엔 공장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쓰고 중기엔 분루수소, 장기엔 그린수소로 가는 로드맵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대기업들 말고 그린 수소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 만드는 회사들, 여기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코오롱 인더스트리, 네, 부품사들. PEM이라는 수전의 방식의 심장부인 MEA, 막전극 접합체라고 하죠. 이거랑 수분 관리하는 장치를 만들어요. 아, MEA? 이 회사가 재미있는 건 이미 현대차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수분 제어 장치로는 세계 1등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미 한 분야에서 검증된 기술력과 돈 버는 능력,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있으니 이걸 발판 삼아서 새로운 분야, 즉 수전해용 MEA나 발전용 연료전지 부품으로 확장하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기반이 탄탄하니까. 네, 기존의 성공을 어떻게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다른 부품 회사로 상하프론테크는 ePTFE라는 특수 소재로 분리막을 만드는데 이것도 PEM 방식에 쓰입니다. 아, 상하프론테크도 있죠. 기술적인 기대는 큰데 다만 보고서는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아직 수소 관련해서 눈에 띄는 매출은 없다. 좀 냉정하게 보더라고요. 단기 실적보다는 좀 먼 미래의 잠재력에 투자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아직은 가시성이 좀 낮다, 이런 평가군요. 조금 다른 결의 회사로 J&K 히터가 있죠.
원래 산업용 가열로 만드는 회사인데 수소 충전소를 짓기도 하고 미드스트림, 또 충전소에서 바로 천연가스를 바꿔서 수소를 만드는 수소 추출기, 계질기라고 하죠. 이걸 공급하기도 해요. 업스트림. 아, 여기도 양쪽 다 하네요. 네, 수소 사업 비중이 2024년 1분기에 12.7%까지 올라왔고 CEU가 매년 100% 성장하겠다고 공언할 만큼 꽤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가파르네요. 자, 이렇게 만든 수소를 이제 옮기고 저장해야겠죠. 미드스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숙지는 명확해요. 더 싸게, 더 많이, 더 안전하게 수소를 운반하는 것. 그렇죠. 운송과 저장. 근데 여기서 정말 판도를 바꾸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액화 수소, LH2의 등장이에요. 맞습니다. 액화수소.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해요. 수소를 영하 253도까지 차갑게 식혀서 액체로 만들면요. 기체일 때보다 부피가 글쎄 8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800분의 1이요? 와, 그럼 엄청나게 많이 실어 나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기존에 가스통 여러 개 싣고 다니던 튜브 트레일러보다 한 번에 10배 이상 많은 양을 옮길 수 있어요. 운송비가 확 떨어지겠죠? 경제성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효율이 압도적이네요. 네, 때마침 2024년 5월에 SKENS가 인천에서 연 3만 톤 규모 액화수소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고 효성중공업도 곧 따라붙을 예정이에요. 아, 드디어 시작됐군요. 네, 한국이 세계에서 9번째로 액화수소 만드는 나라가 된 건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대기업들이 액화수소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걸 받았을 액화수소 탱크나 액화수 충전소 같은 관련 시장이 그냥 강제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생태계 자체라 바꾸는 거죠. 수요를 창출하는 거네요, 공급이. 이 액화수소 시대를 앞에서 이끄는 게 바로 SKENS랑 효성중공업이군요. 이들이 공급을 시작하니 당장 액화수소 충전소부터 많이 지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인프라가 깔려야죠. SKENS가 2026년까지 전국에 40곳이나 짓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크리오스 같은 국내 장비 회사들이랑 손잡고 판을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큰 변화는 기존 강자에게는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일진 하이솔루스예요. 현대차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 타입4 탱크죠. 이걸 독점 공급하는 이 분야 국내 1등 기업인데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걸 이중고, 더블 스퀴즈라고 표현하더군요. 이중고, 어떤 어려움인가요? 청취자님, 이 회사를 보면 시장 변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기회가 어디서 오는지 동시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다운스트림, 즉 주 고객사인 현대차 넥소 판보량이 32%나 확 줄었다는 겁니다. 아, 판매 부진. 네, 매출 직격탄이죠. 둘째는 미드스트림 쪽인데 이 회사가 튜브 트레일러, 그러니까 기체 수소 실어나라는 탱크로리 사업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얘기한 액화수소 운송 방식에 비하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최근에 롯데에서 튜브 트레일러 수주를 받긴 했지만 아직은 전체 판도를 뒤집기엔 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정말 2025년 5월에 나온다는 넥소 후속 모델, 이게 잘 팔리느냐 마느냐의 명운이 걸린 셈이네요. 정말 위험 부담이 큰 턴어라운드 키자처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반면 하나솔루션은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1년에 인수한 미국 회사 시마론인데요. 이 회사는 넥소 같은 작은 차에 들어가는 탱크가 아니라 아주 큰 대형 운송용 튜브 트레일러나 엄청난 압력을 견디는 초고업 탱크, 심지어 우주 발사체용 탱크 같은 좀 특수 분야의 강점이 있어요. 아, 타겟 시장이 다르네요. 네, 일진 하이솔루스와는 다른 시장, 즉 글로벌 대형 운송 시장을 노리는 차별화 전략인 셈이죠. 이런 수소 탱크들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소재가 있다면서요. 탄소섬유 말입니다. 철보다 10배나 강한데 무게는 14분의 1밖에 안 된다니. 정말 꿈의 소재 같은데요. 네, 탄소섬유. 이걸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가 효성 첨단 소재라고요? 맞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그래서 전형적인 곡괭이와 삽 투자처라고 불려요. 옛날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옆에서 곡괭이 팔던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돈 벌었다는 데서 나온 말인데요. 아, 그런 비유군요. 네, 수소 탱크 시장이 커지면 탱크를 일진이 만들든 한화가 만들든 아니면 제3의 회사가 만들든 간에 효성 첨단 소재는 그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를 팔아서 꾸준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죠. 제조사 상관없이 수혜를 보는. 그렇죠.
특히 2025년 2분기부터 베트남 새 공장에 돌아가면 생산량도 늘고 또 여기서 만드는 건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이 액화수소 시대에 진짜 숨어있는 강자, 히든 챔피언으로 주목해야 할 회사가 있다고요. 크리오스, 대창솔루션 자회사라고 들었는데요. 네, 크리오스. 이 회사는 원래 초저온 액화가스 저장 탱크나 운송 장비 만드는 데 특화된 기업이에요. 액화질소, 액화산소 이런 거요. 아, 원래 그쪽 전문이었군요. 네. 근데 이게 액화수소 영하 253도잖아요. 이거랑 기술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액화수소 시대가 열리면서 갑자기 엄청난 기회를 맞은 거죠. 아하, SK나 효성이 액화수소를 막 쏟아내면 그걸 담을 그릇, 저장 탱크랑 옮길 수단, 탱크로리가 무조건 필요하니까 크리오스가 딱 그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액화수소라는 메가 트렌드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고 최근에는 선박에 수소를 충전하는 시스템 개발 컨소시엄 주관사로도 선정됐어요. 오, 시장을 앞서 나가네요. 네, 그렇죠. 미드스트림 충전소 조도선인가 아까 업스트림에서도 나왔던 J&K 히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외부에서 수소를 가져와 파는 방식, 업사이트랑 자체적으로 수소를 만들어서 파는 방식, 온사이트 충전소를 다 짓는데 네, 충전소 사업도 하죠. 특히 그 수소 추출기 기술이 있다는 게 강점이죠. 맞아요. 자체 생산이 가능하니까 수주도 꾸준하고 수소 매출 비중도 계속 늘고 있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 다운스트림입니다. 수소를 최종적으로 쓰는 곳이죠. 네, 활용 단계.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크게 두 축이 중요해요. 하나는 앞에서 계속 나왔던 CHPS 정책 덕분에 커지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또 하나는 수소 모빌리티, 즉 수소차입니다. 그쵸. 발전이랑 모빌리티. 정부 목표가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로만 15기가와트를 깔겠다는 건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CHPS인 거고요. 그러니 이 시장을 잡는 게 연료전지 회사들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발전용 연료전지도 기술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크게 PAFC, 인산형, SOFC, 고체선화물, PMFC, 고분자 전해질 세 가지가 경쟁 중인데 작동하는 온도나 발전 효율, 주로 쓰이는 곳, 기술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아, 종류가 많군요. 예를 들어 PAFC는 두산 퓨얼셀이 꽉 잡고 있고 오랫동안 써와서 안정성이 검증됐죠. SOFC는 SK 에코플랜트가 미국 블룸에너지 기술로 효율이 엄청 높다고 자랑하고요. PMFC는 S퓨얼셀이나 현대차가 잘하는 기술입니다. 기술별로 대표 주자가 있네요. 네, CHPS라는 큰 시장이 열리니까 이들 간의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요 주자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두산 퓨얼셀, PAFC 기술로 CHPS 시장에 가장 확실한 수혜주로 꼽힙니다. 그렇죠. 선두주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 1분기에 벌써 750억 매출을 올리면서 그걸 증명했고요. 물론 차세대 기술인 SOFC도 개발하고는 있습니다. 네, 투트랙으로. 2분기에는 흑자 전환 기대도 나오지만 초반 CHPS 입찰 경쟁이 심해서 마진이 좀 박하다는 우려, 그래서 연간으로는 여전히 적자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아, 수익성이 아직은 문제군요. 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로열티 부담이 줄어드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결국 앞으로 CHPS 본입찰에서 얼마나 수주를 따내고 이익률을 높이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반면에 SP열셀은 PMFC 기술로 고물용 연료전지 시장에서는 1등이에요. 국내 최초로 KS 인증도 받았고요.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용긴 왜죠? 본업인 건물 시장이 부진해서 재무 상태가 영 안 좋아요. 2024년에도 41억 원 적자가 예상될 정도니까요. 꽤 심각하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큰 시장인 발전용 CHPS에 뛰어들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두산이나 SK 같은 대기업들과 경쟁하기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보고서도 지금 당장은 투자 매력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SK그룹의 SK 에코플랜트는 미국 블룸에너지와 손잡고 SOFC 국산화에 성공했죠. 발전 효율이 60%가 넘는다니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네, SOFC 강자죠. 이게 특히 전력 효율이 중요한 데이터 센터나 CHPS 발전 시장에서 두산 퓨얼셀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게다가 그룹 차원에서 보면 앞에서 본 SK ENS의 블루수소랑 연계할 수도 있으니
부분이 시너지도 기대되고요. 네, 그룹 시너지가 크죠. 모빌리티 쪽으로 가보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H2O라는 수소 브랜드를 밀고 있죠. H2O. 그런데 2024년에 넥소 승용차 판매량이 32%나 줄어든 걸 보면 승용수소차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로 수소 상용차, 즉 트럭이나 버스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아, 상용차 중심으로 가는군요. 그러고 보니 요즘 수소버스가 부쩍 는 것 같기도 해요. 상용차는 한 번에 가는 거리도 길고 정해진 차고지에서 충전하기도 편하니까 수소의 장점을 살리기 좋겠네요. 그렇죠. 운영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죠. 그럼 2025년에 나올 넥소 후속 모델은 아까 본 일진하이솔루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지만 현대차 그룹 전체로 보면 수소 전략의 미개 중심은 이제 상용차로 옮겨갔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운스트림에서 또 하나 주목할 곳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업스트림에서도 나왔지만 다운스트림 관점에서 보면 수소 환원 제철, 하이렉스 기술 개발이 핵심이죠. 철강에서의 혁신이네요. 네. 이게 성공하면 연간 37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린 수소를 스스로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즉, 포스코는 수소 공급자인 동시에 최대 수요자가 되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서게 돼요. 자체 생태계네요, 거의. 그렇죠. 이건 장기적인 수소 로드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배경이 됩니다. 물론 당장 실현될 기술은 아니니 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긴 호흡의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용 수소 터빈 개발에 한창입니다. 이미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으니 이걸 기반으로 수소를 섞어 쓰거나 혼소, 아예 수소만 전소 쓰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이에요. 가스터빈 기술 기반이군요. 네. 이미 따놓은 가스터빈 계약들에 나중에 수소도 쓸 수 있게 해줄게, H2 ready 이런 옵션을 붙이는 거라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아주 영리한 접근이죠. 로우 리스크 전략. 네, 2025년 수준 목표에 가스수소 부문이 3.4조 원이나 잡혀 있다는 게 이런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주요 기업들의 전략과 상황을 다 짚어봤는데요. 네, 정말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시장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보고서는 투자 관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보고서는 시기를 좀 나눠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2024년에서 25년까지는 당장 CHPS 정책 효과가 실적으로 나타나는 다운스트림 발전 분야, 특히 두산 퓨얼셀을 주목하고요. 네. 그리고 액화수소 공장 가동으로 수주가 눈에 보이는 미드스트림 액화 분야, 특히 크리오스 이쪽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단기는 CHPS와 액화, 그럼 중장기적으로는요? 중기, 그러니까 2026년에서 27년 정도에는 SK E&S의 대규모 분루수소 생산이 시작되는 업스트림과 현대차의 수소 상용차가 본격화될 다운스트림 모빌리티를 봐야 하고요. 네. 그리고 장기 2030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그린 수소 생산, 업스트림, 그리고 포스코의 수소 환원 제철 같은 산업용 수요, 다운스트림 이쪽을 봐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주목할 포인트가 다르군요. 그럼 보고서가 꼽은 2025년의 탑픽스, 즉 핵심 유망 기업들은 어디인가요? 세 그룹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정책 수혜주. 여기엔 CHPS 효과를 실적으로 보여준 두산 퓨얼셀과 H2 대시 레디 터빈으로 안정적인 수주를 쌓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갑니다. 뭐랄까,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이 될 만한 기업들이죠. 핵심 포트폴리오. 둘째는 메가트렌드 수혜주군요. 좀 성장이 기대되는 쪽. 맞습니다. 액화수소라는 거대한 흐름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2025년 최대 실적에 기대되는 크리오스, 그리고 탄수섬유 독점 공급에 증설 효과까지 더해질 효성첨단 소재를 성장주로 꼽고 있습니다. 크리오스랑 효성 첨단 소재. 마지막으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쪽. 그리고 좀 조심해야 할 기업도 있었죠? 네. 고위험 턴어라운드 후보로는 넥소 후속 모델 성공 여부에 따라 주가 등락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진 하이솔루스를 언급하고요. 그렇죠. 변동성이 크겠네요. 네. 반대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고 경쟁도 심해지는 S퓨얼셀은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2025년 한국 수소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CHPS라는 강력한 정책이 실제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는 시점인 거죠. 네,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보고서 덕분에 한국 수소에너지 투자의 복잡한 지형도를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CHPS라는 강력한 정책 엔진, 또 액화수소라는 거대한 기술 전환의 물결, 그리고 그 속에서 각기 다른 생존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의 모습과 2025년 투자 전망까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특정 정책이나 기술 하나가 한 산업 전체의 판도를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수소산업처럼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산업 분야에서 이런 정부 주도 혹은 기술 주도의 급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의 초기 신호를 어떻게 미리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에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